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정래 작가의 메아리 메아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최근에 이르기까지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산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조정래 작가의 메아리 메아리 들어보시죠. 작은아버지, 저 결혼하게 됐어요. 조카딸 이니가 커피잔을 들어올리며 담담하게 말했을 때 나는 문득 아, 네가 벌써? 하는 영탄조의 말을 흘릴 뻔했다. 그러나 나는 용케도 그 말을 삼킴으로써 작은아버지로서의 체면을 유지시킬 수가 있었다. 나는 조카딸 이니가 29살이라는 사실을 즉각 떠올렸던 것이고 그 나이에 비해 나의 영탄조가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가를 순간적으로 깨달았던 것이다. 그건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딸에 대한 나의 평소의 무관심과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었다. 내 영탄조가 제대로 어울리려면 적어도 이니가 결혼 정년기인 4, 5년 전에 시집을 갔어야 했을 것이다. 작은아버지, 결혼식 날 저를 좀 예식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주세요. 아빠가 아직 안 돌아오셨으니. 두 손으로 받쳐든 커피잔에 눈길을 담은 채 이니는 여전히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데 나는 온몸에 끼쳐오는 소름을 느꼈다. 그래야지. 나는 소름이 가져온 섬뜩한 기운을 털어내듯 필요 이상 큰 소리로 말하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면서도 눈길은 이니에게서 떼지 않고 있었다. 이니는 목소리만큼 담담한 표정일 뿐이었다. 아빠가 아직 안 돌아오셨으니. 이니는 마치 제 아버지가 어느 외국에라도 나가 결혼 날짜에 맞춰 돌아올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유복자로 태어나 29년 동안 얼굴 한번 본 적이 없는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면서도 표정 하나 달라지지 않는 그 담담함에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카딸의 그런 모습은 바로 형수의 모습이었다. 남편의 생존을 확신하고 있는 형수의 믿음이 그대로 딸 이니에게까지 옮겨진 것이었다. 어느 누구도 형수에 지치거나 시들 줄 모르는 신념을 허황하다거나 부질없는 짓이라고 만류할 수 없듯이 조카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었다. 형을 많이 닮았으면서도 형수의 우울한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는 이니의 얼굴에서 나는 천천히 눈길을 옮겼다. 내가 느낀 섬뜩한 기분은 가시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니의 뜻밖의 말에서 나는 이상한 괴기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건 형수가 풍기는 냄새인 동시에 형수가 즐겨 찾아다니는 무당의 울긋불긋한 옷자락에 펄럭일 때마다 물씬 풍겨나는 그 음산하고 칙칙한 기분이었다. 그래도 배웠다는 너까지. 이니에 대한 실망스러움을 씹다가 내가 큰 착각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 형수가 남편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은 무당의 점괘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에 입각해 있다는 점이었다. 세금고지서처럼 전사통지서가 예사로 배달되던 그 시절, 우리 집으로 분명히 형의 전사통지서가 배달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사실에 형수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무당은 형수가 그 신념을 지켜나갈 수 있게 옆에서 응원의 북을 올려준 것에 지나지 않았다. 아버지가 가벼운 나들이에서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인희의 믿음도 바로 이런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을 것이었다. 누가 감히 그 믿음의 근거를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에는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있었다. 형의 생존에 대해 의심하거나 부정적인 그 어떤 말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계속 지켜져 왔다. 우리 집안에서는 국립묘지에 드높게 솟아 어느 나라 대표의 절이든 제일 먼저 받는 무명용사의 탑의 존재를 한사코 외면해온 셈이었다. 그만 가보겠어요. 이니가 소파에서 일어섰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손까지 저어대며 말하면서도 막상 무엇이 아니라는 것인지 나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그래, 그런데 신랑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허둥지둥 생각을 감추려 겨우 이 말을 찾아냈다. 오늘 함께 오려고 했는데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2, 3일 후에 인사드리러 다시 오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이니는 어색하게 느껴지는 웃음을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갔다. 그 어색한 느낌의 웃음은 어머니의 그늘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나는 이니가 앉았다 간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담담했기 때문에 더 쓸쓸하게 느껴졌을지도 모를 조카딸의 모습 위에 형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그 옆에 아버지의 얼굴이 나란히 놓였다. 나와 9살 터울인 형이 판검사라는 으스스한 사람이 되기 위해 일본으로 공부를 떠난 것은 내가 소학교 4학년 때였다. 돈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대줄 테니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서 판검사 나으리가 돼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 예비는 천하를 다 얻는 것이나 다름없어. 아버지가 몇 번이고 형에게 당부한 말이었다. 돈은 얼마든지 대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 집은 부자였다. 황해도 사리원에서 일본 사람 것을 빼놓고는 두 번째로 큰 포목점의 주인이 바로 아버지였던 것이다. 포목점에서 벌어들이는 돈 말고도 우리 집에는 논도 많았다. 아버지는 포목점을 언제나 그만한 크기로 운영하면서 거기서 번 돈으로는 논을 사들이곤 했다. 요런 멍텅구리 같은 여편네야. 누가 손님 놓치는 것이 아깝지 않고 전빵 늘릴 줄 몰라서 안 늘리는 줄 알아? 일본동 가게보다 몇 배 크게 늘리기는 찬밥에 상추 쌈에서 넘기기보다 쉬운 일이여. 허나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을. 2등 자리만 확실히 지키면서 땅만 늘려가는 거야. 세상이 제 아무리 험하게 바뀌어도 땅만은 요동을 안 하는 법이니까. 물건 구색을 갖추지 못해 어쩌다 손님을 놓치게 되면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점포를 크게 늘리자고 안달이었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똑같은 말로 어머니의 요구를 묵살해버리고는 했다. 내 위로 두 누나는 소학교까지만 마치고 집안일에 파묻혀 지내야 했다. 두 누나는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툴툴거렸고 어머니 눈을 피해 바가지를 내동댕이 치기가 일쑤였다. 돈이 많으면서도 상급 학교에 보내주지 않는다는 불만 때문이었다. 계집이 업문을 깨쳤으면 됐지 더 배워 뭐래. 계집들이 공부 많이 하면 팔자 사나워진다. 집안일 익혀서 시집이나 갈 생각들 해. 아버지의 이 한마디 호령으로 누나들은 꼼짝없이 일 구덩이에 빠지고 만 것이다. 형이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경찰서를 통해서 집에 전해진 것은 5월이었다. 아이쿠,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우리 집안 망했다, 망했어. 이 일을 어째야 좋으냐. 아버지는 가게의 마룻장을 손바닥으로 치며 황소울음보다 더 큰 목소리로 눈물 안 나오는 통곡을 터뜨렸다. 그러나 아버지의 통곡은 오래 계속될 수가 없었다. 눈꼬리 치세운 형사를 따라 경찰서로 끌려가야 했다. 형사는 형의 소식을 전해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형 문제로 아버지를 붙잡으러 온 것이었다.
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독립운동을 한 형을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나는 엇갈리는 감정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긴 겨울방학 내내 방 안에서 책만 읽다가 3월이 되어 형은 그 멋들어진 사각모 차림을 하고 일본으로 떠났다. 형은 일본에 가 있었던 지난 1년 동안에 꼭 아버지와 같은 어른으로 변해버렸고 더욱 말이 없어졌다. 나는 형을 대하기가 아버지보다 더 어려웠다. 2학년 공부를 하기 위해 다시 일본으로 떠나는 형을 나는 부러운 눈으로 언제까지나 바라보았을 뿐 그 형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었다. 막연하게나마 독립운동이라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훌륭한 사람들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형이 바로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 감격스러움에 혼자 떨었다. 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서너 차례나 더 경찰서에 불려다녔다. 멍청한 놈,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껐떡대길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애비 속도 모르고. 아버지는 전에 없이 자주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면 형을 향해 끝없이 욕을 해댔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의 술주정을 받아내며 한숨만 쉬었다. 그런 놈 옥바라지 하자고 뼈 빠지게 돈 번 거 아니여. 다신 그따위 넉나간 짓 못하게 이번에 톡톡히 고생을 해야 돼.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를 향해 이런 말을 벌써 몇 번인가 외쳐댔던 것이다. 어머니는 그때마다 주눅든 몸짓으로 눈물만 훔쳤다. 형이 마침내 감옥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바람이 몹시 불던 12월 어느 날이었다. 너희 놈 방으로 들어오지 말고 거기 그대로 섰거라. 역으로 마중 나갔던 어머니와 함께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는 형에게 아버지가 외친 호령이었다. 영감 왜 그러시오 왜? 어머니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다급하게 말했다. 임자는 저리 비켜. 마루로 내려서고 있는 아버지의 손에는 지게짝대기가 들려 있었다. 그건 아까부터 기둥 옆에 세워져 있던 것이었다. 이놈아, 애비 말 거역하고 독립운동인가 지랄인가에 가담했으면 그걸로 나가 돼지고 말 일이지. 집구석에는 뭐하러 기어들어와. 미련하고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대일본 제국은 호랑이고 네 놈은 그 앞에서 생쥐 새끼도 못 돼. 어딜 감히 덤벼들어. 천치 같은 놈아. 네 놈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죽어라 죽어. 아버지는 소리소리를 지르며 지게짝대기로 형의 등줄기를 후려치고 있었다. 형은 눈을 꼭 감은 채 그 매를 견디고 있었다. 차라리 날 죽이시오 날 죽여. 보다 못한 어머니가 아버지와 형 사이로 뛰어들었다. 못된 놈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게작대기를 높게 쳐든 아버지의 팔이 거센 바람 속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집더미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미련한 놈. 아버지는 지게작대기를 내던지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인사불성이 되도록 취한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그날 이후 형은 매일 방에 누워 지냈다. 집안에는 한약 따리는 냄새가 진하게 퍼져 있었고 형은 한약을 마시고는 밤낮 없이 시름시름 잠만 잤다. 얼마나 메타작을 했으면 젊은 몸이 저리 골병이 들었을꼬. 어머니는 가게 일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약탕관을 지키고 앉아 부채질을 하며 중얼거리고는 했다. 나는 어머니한테 묻지 않고서도 형의 골병이 아버지한테 맞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본 놈들한테 맞아서 생긴 것이라는 것 좀 알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 옆에 붙어 앉았다가
내 손으로 약사발을 갖다 주려고 애썼다. 형은 약사발을 받아들면서 나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 물론 입을 열지도 않았다. 나는 형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리다가 빈 사발을 들고 나오곤 했다. 형은 집에 온 지 닷새쯤 지나면서부터 기운을 차리는 것 같았다.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기도 했고 머리맡에 책이 펼쳐져 있기도 했던 것이다. 상균아, 나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형이 약사발을 받아들며 마침내 말을 걸어주었다. 나는 이때다 싶었다. 나는 형이 약을 다 마시기를 기다리며 두 무릎을 바짝 붙이고 앉아 있었다. 형이 빈 사발을 방바닥에 놓으며 손바닥으로 입술을 훔쳤다. 형, 나는 내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생각과는 달리 목소리가 너무 컸던 것이다. 나는 얼굴이 화끈하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형은 대답 대신 왜 그러냐는 눈으로 묻고 있었다. 괜찮아. 우리 둘만 있으니까 아무 말이나 해도 괜찮아. 형이 웃으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조용한 목소리와 부드러운 웃음, 예상외로 뜨겁게 느껴졌던 손길은 형에 대한 내 기억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선명한 한 장의 사진이 되었다. 저 형이 정말 독립운동을 했어? 독립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데? 나는 용기를 얻어 재빠르게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속삭이듯이 낮아져 있었다. 형은 한참 동안이나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형의 그 눈길은 여름 한낮의 햇살보다 더 눈이 부셨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만든 거지. 형은 고개를 숙이며 가까스로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은 고개를 좌우로 젓고 있었다.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너한테 부끄럽구나. 형은 천장을 멍하니 올려다본 채 탄식하듯 말했다. 상균아, 너는 좀 더 커야 알 수 있다. 그만 나가 놀아라. 형은 다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는데 그 얼굴이 몹시 화가 난 것처럼 무섭게 보였다. 나는 쫓기듯 형의 방을 나오며 마루가 출렁이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형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형이 내 형 같지가 않고 남처럼 멀게 느껴졌던 것이다. 형이 말했던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윤곽을 잡은 것은 내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이었다. 경찰에서는 형을 그대로 놔두지 않았다. 학도병을 자원하라고 압력을 가해오기 시작한 것이다. 영감, 돈 어디다 쓰려고 벌었어요. 자식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잖아요. 어머니는 목소리를 낮춰가며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쓸데없는 소리, 제 놈이 긁어 덧낸 부스럼이요. 정신대피해 딸년 시집 서둘러 보내는 것하고 학병 나가는 문제하고는 달러. 아버지는 매정하게 어머니의 애원을 뿌리쳐버리고는 했다. 상서봐, 도망쳐라. 만주로든 깊은 산중으로든 도망을 쳐. 학병을 끌려나갔다간 다 죽는다더라. 아버지를 설득하기에 지친 어머니는 이제 형을 붙들고 애를 태웠다. 어머니,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마세요. 형은 입가에 웃음기까지 띠며 태연하게 말하는 것이었다. 형은 그 태연함 속에 무슨 방법을 감추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형은 제 발로 경찰서에 가서 학병 지원서를 쓴 것이었다. 도망을 치라는 어머니의 단순함에 비해 형의 그 결정은 묘방 중에 묘방이었다.
돈이 아까워서 자식을 죽을 곳으로 보내다니 당신도 사람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 두 다리를 뻗고 앉아 통곡을 했다. 저놈의 주둥아리 박살을 내기 전에 닥치고 있어.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며 정말 어머니를 박살낼 것처럼 불끈 쥔 주먹을 치켜들었다. 아버지는 버릇처럼 자기는 무식하다는 말을 입에 올리곤 했는데 정말 그때처럼 아버지가 무식해 보이고 짐승처럼 보였던 때도 없었다. 어머니는 아예 아버지의 상대가 될 수 없었다. 형이 학병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체념을 했는지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처녀 1000명이 한 땀씩 술을 놓아 글자를 새기면 총알을 막아준다는 배에 두르는 천인침 띠를 만들기 위해 이 집 저 집을 정신없이 쏘다녔다. 어머니는 가게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골라 거기에 무은장구라고 한자로 쓰고는 한 사람에게 한 땀씩 뜨게 해서 네 글자를 수놓아가는 힘겨운 일을 해내고 있었다. 1000사람의 정성을 모은 그 부적을 몸에 지니면 죽을 곳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일을 해내는 며칠 동안 어머니의 눈은 줄곧 벌겋게 울고 있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한시라도 몸에서 떼지 말아야 한다. 명심해. 알겠지? 어머니는 형이 떠나는 날 아침에 천인침을 형의 주머니에 넣어 꼭꼭 누르며 애가 달았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형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총알을 피해 다니도록 하거라. 그럼 아무 탈 없다. 참으로 무식하고도 무식한 아버지의 말이었다. 사람보다 수백 배 빠른 총알을 형이 어떻게 피할 것인가. 소학생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른인 아버지가 모르다니. 나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무식한 말을 큰 소리로 하는 뻔뻔스러움에 소름이 끼쳤다. 나는 그렇게 무식한 아버지가 어떻게 돈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벌고 주판도 없이 돈 계산만은 귀신같이 빨리 해내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정신대를 피해 부랴부랴 시집을 갔던 큰 누나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지만 형한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집집마다 녹그릇이란 녹그릇은 다 공출당하고 있었고 쇠로 된 다리에 난간까지 뜯어갔다. 그러나 천인침 덕분이었을까, 총알을 피해 다녔기 때문일까. 형이 성한 몸으로 무사하게 돌아온 것은 해방이 된 10월이었다. 거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그렇게 허망하게 망하다니. 귀신이 고칼 노릇이라니까. 일본이 망한 것이 못내 아쉽기라도 하듯 아버지는 고개를 갸웃거려가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했다. 아버지는 해방이 하나도 기쁜 것 같지 않았다. 다른 것은 다 그만두더라도 이제 누구의 눈치 볼 것 없이 포목점을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해방을 기뻐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버지의 마음에 없는 것 같았다. 영감, 가게부터 크게 늘립시다. 해방의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춤이라도 출 듯이 기뻐하며 두 번째로 한 말이었다. 첫 번째 말은 물론 내 아들 상섭이가 돌아오겠구나 하는 목매인 말이었다. 암탉이, 암탉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친 말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기죽은 암탉이 되어 입을 다물고 말았다. 이놈의 세상이, 이놈의 세상이. 아버지는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얼굴로 담배만 빡빡 빨아대며 가게 유리문 밖을 찬찬히 내다보고는 했다. 소련군이 밀어닥치면서 세상에는 이상한 소문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부자나 가난뱅이의 차별 없이 모두 똑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런 세상을 소련군이 만들어줄 것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그런 소문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평양 나들이를 뻔질나게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는 가게 물건을 해오는 것도 아니었다. 형이 돌아온 것은 그 즈음이었다. 고생했다. 전쟁에서 돌아온 형에게 아버지가 한 말은 이것뿐이었다. 형은 사흘 동안이나 밥만 먹고 잠만 잤다. 그러나 독립운동 사건 때처럼 한약을 다려 먹진 않았다. 몸이 허해졌을 테니 보약을 먹어야 한다며 어머니는 한약을 먹이려고 안달이었지만 형은 굳이 마다했다. 형이 긴 잠에서 깨어나자 나는 조미수식에 궁금한 그 희한한 이야기를 묻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형, 비루마에서 싸운 일본군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사람을 잡아먹었다는데 그게 참말이야? 나는 하마터면 그게 참말이야? 하는 대목을 형도 사람 고기 먹었어? 라고 말할 뻔했다. 형은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불쑥 말했다. 왜, 너도 사람 고기 먹어보고 싶으냐? 이 느닷없는 말에 나는 잠시 정신이 멍해졌고 사람의 팔다리가 잘리고 배가 갈라지는 끔찍한 상상과 그것이 내 입으로 들어온다는 몸소리 처짐과 함께 토악질을 시작했다. 나는 매운 눈물을 삐질삐질 흘려가며 아침 먹은 것을 다 토해내야 했다. 형이 그때처럼 밉고 야속한 때는 없었다.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형은 매일 바쁘게 어디론가 나다녔다. 그런 형은 어느 때보다 생기 넘쳐 보이고 기분이 좋아 보였다. 그런데 난리판이 벌어진 것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상섭이 너 이놈? 네 놈이 이 애비 때려잡는 선봉장에 섰다며? 요런 죽일 놈아. 당장 나와라. 네 놈이 비싼 밥 먹고 헛짓 못하게 두 다리를 뚝뚝 부려뜨려 줄 테니까. 아버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마당으로 뛰어들었다. 아버지는 지난날 독립운동 사건 때보다도 몇 갑절 화가 나 있었고 손에는 지게 작대기가 아닌 몽둥이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형은 그때처럼 아버지의 매질을 당하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의 몽둥이질을 이리저리 피하다가 잽싸게 몽둥이를 낚아채고 말았다. 아니 이놈이 환장을 했나? 애비한테 덤비기까지 해? 몽둥이를 빼앗긴 아버지는 자기 가슴을 치며 소리쳤다. 아버지가 저를 팬다고 제가 그 일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 일은 새 시대를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형은 당당하게 말했다. 그 일이란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었던 것이다. 아이고 아이고 저놈이 우리 집안 다 망치네. 아버지는 갑자기 힘이 빠지는지 허리를 반으로 접으며 마루로 가 걸터 앉았다. 내가 미친놈이다. 내가 미친놈이야. 소학교만 마치고 장사나 가르쳐야 하는 건데 판검사 되기를 바란 내가 미친놈이다. 집안 번창시킬 판검사 되라는 공부하라고 금싸라기 같은 돈을 댔더니 저놈이 집안 망칠 공산당 공부를 하다니. 이놈아, 정신 나간 놈아. 우리 집 재산이 어떻게 모아진 것인지는 알고 네 놈이 날뛰냐? 할아버지, 그 위 증조 할아버지, 그 위 고조 할아버지. 나까지 4대에 걸쳐서 푼푼히 모은 것이 지금 재산이다 이놈아. 대대로 어깨가 녹아내리도록 등짐을 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추우나 더우나 산 넘고 강 건너 보부상 노릇을 해서 씨를 틔운 재산이다. 이 넉나간 놈아. 네 놈 할아버지께서 터잡을 목돈을 남기셨고 나는 그걸 미천으로 오늘 같은 재산을 만드느라고 어떤 고생을 한 줄 아냐 이놈아.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네 놈을 판검사 만들려고 했던 것이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냐? 네 놈이 애비 망치고 집안 망치는 선봉장으로 나서? 에라이 죽어도 고이 못 죽을 놈아.
한숨을 토해낸 아버지는 냉수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고 형은 장승처럼 어둠이 깔려오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우리 집의 재산을 남김없이 빼앗기게 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집안은 거의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 말다툼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어쨌든 공산주의를 버리라고 형을 다그쳤고 형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는 지루한 싸움이었다. 아버지의 도끼는 이미 소문난 것이었지만 거기에 맞서는 형의 끈기 역시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재산을 다 빼앗긴 아버지는 세상 살맛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나마 공산주의자인 형 덕분에 집까지 빼앗기지 않은 우리 집은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다른 부자들이나 지주들은 어제까지의 하인이나 소작인에게 안채를 내주고 행랑방에서 살아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친일이니 반동이니 하는 죄목으로 어디론지 끌려가고 말았다. 그것이 공산주의 사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체제의 사회에서나 기필코 거쳐야 하는 역사의 순리고 과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기에는 그때 나는 너무나 어렸었다. 그래도 공산주의도 사람 사는 세상일 테니 어디 살아나 보자. 언제까지 맥을 놓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한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는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불꽃처럼 식구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었다. 그런데 집안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닥쳤다. 형이 잡혀 들어간 것이다. 회의를 하다가 논쟁이 벌어져 형이 상대방에게 재떨이를 던졌는데 머리를 맞은 사람이 크게 다쳤다는 것이었다. 모자라는 놈, 공산주의에 붙기로 했으면 좀 마땅찮은 일이 있어도 주둥아리 딱 닥치고 찰거머리처럼 붙어서 끝장을 봤어야지. 지놈이 뭐라고 주둥아리를 놀려. 모자라는 놈, 모자라는 놈. 사건 진상을 수소문하고 돌아온 아버지는 장탄식을 했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형이 한 말이 문제가 되어 잡혀갔다는 것이었다. 만약 형이 한 말이 반동적 발언으로 결정되면 형의 앞날이 캄캄해지는 모양이었다. 닷새가 지나도 형은 풀려나지 않았고 또 초조한 며칠이 지나 우리 집에 들이닥친 것은 형이 아니라 보안 서원이었다. 우리는 마침내 집에서 쫓겨나야 했다. 형이 돌아오기까지 1년 동안 운막 같은 집에서 우리 식구들이 겪은 고생은 혹심한 것이었다. 식량 배급표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 작은 누나까지 작업장에서 노동을 해야 했다. 그래도 식구들은 그 누구도 고생을 힘들어하지 않고 형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다.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형은 몰라볼 정도로 여유어 있었다. 상서봐, 너 아직도 공산주의가 좋으냐?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요. 형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무라잔한 것이 아니다.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봐라. 아버지 마음과 똑같아요. 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래? 아버지가 형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우리 가자, 남쪽으로. 아버지가 느닷없이 말했고 식구들은 일제히 문 쪽으로 눈길을 꽂았다. 방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다. 그러지요. 마침내 형이 대답했다. 아버지와 형 사이에서 이렇게 쉽게 의견 일치가 된 것은 두 분 생애 중에 처음이고 마지막 일이었다. 언제 뜨나요? 내일 밤 이맘때 당장. 빠른 건 좋지만 준비가.
다 이 애비한테 맡겨라. 다음날 우리 식구들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지냈고 아버지만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작업장에 나가지 않고 어딘가를 다녀왔다. 이른 저녁을 해먹은 우리 식구들은 어두워지기를 기다려 집을 나섰다. 이틀 밤을 꼬박 걸어 해주가 가까운 해변에 다다랐고 집을 떠난 지 사흘 만에 배를 타고 인천에 도착했다. 아버지가 허리춤에서 꺼내 뱃사람에게 준 것은 돈이 아니라 금덩이였다. 육지로 38선을 넘자면 경비가 심해 위험하고 안내하는 길잡이 놈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놈들한테 속아 돈 털리고 목숨까지 잃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야. 식욕 좋게 국밥을 먹으며 아버지가 말했다. 아버지가 허리에서 풀어놓은 전대 속의 금덩이들을 구경한 것은 서울의 여관방에서였다. 이게 있으니 타향이라고 기죽지 말고 모두 힘내서 살아보자. 아버지가 엄지손가락 크기의 금덩이들을 소나귀에 몰아 잡으며 기운차게 말했다. 헌데 이 금덩이들은 언제 다 모은 거요? 흡족한 웃음을 머금은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고 그걸 어머니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 우리들 모두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을 수 없었다. 임자, 내가 평양 걸음 자주 할 때 거기다 첩이라도 두었냐고 투정했었지. 그때 바로 이것들을 구해 모았던 거야. 영감 참 용하시오. 세상 바뀔지 어찌하셨소 그래. 내가 조금만 덜 무식했더라도 그 아까운 재산 그리 억울하게 뺏기지 않고 반 이상은 건졌을 게야. 무식하다 보니 이 세상에 공산주의라는 것이 있는 줄 까맣게 모르고 살았고 로스케 놈들이 밀어 닥쳐서야 손을 썼으니 이 꼴밖에 안 됐지. 아니에요. 이만큼 건진 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두 손으로 금덩이들을 어루만졌고 형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 앉아 있었다. 우리는 금을 처분해서 동대문 밖에 조그만 집부터 마련했다. 아버지는 열흘 가까이 어딘가를 부지런히 나다니더니 마침내 식구들을 모여 앉혔다. 다시 포목상을 시작하기로 했다. 돈 놓고 돈 먹고 내가 벌어 내가 먹는 이곳이 역시 사람 살만한 곳이다. 포목상을 다시 시작해서 옛말하면서 살아보자. 상섭이 너도 장사 따라 나서라.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했다. 그러나 내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니었다. 왜 대답이 없냐? 고개를 숙이고 있는 형을 향해 아버지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저 못한 공부를 마저 했으면 하는데요. 형은 자신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공부? 아버지는 가당찬다는 듯 코웃음을 치고는 담배를 빼물었다. 들어라. 인자 우리 집에는 판검사 필요 없다. 타향 땅에 굴러와 다섯입이 굶느냐 먹느냐 하는 시급한 판에 배부르게 판검사 타령이 다 무엇냐. 우선 돈부터 벌어놓고 판검사 타령은 네 아들 댁에나 가서 해도 된다. 그렇지만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정 공부를 하고 싶거들랑 네 혼자 힘으로 해봐. 네 혼자만 자식이 아니니 이 애비는 뒷바라지 할 힘이 없어. 형은 포목 장사를 따라 나서지 않았다. 그렇다고 공부를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 2달인가 빈둥빈둥 놀다가 옛 학교 동창의 소개로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다. 아버지는 새로 시작한 포목상에 매달려 있느라고 그런 형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형의 직장생활은 오래가지 못했다. 누군가의 밀고로 빨갱이 혐의를 받고 체포된 것이었다. 모자란 놈. 길 한번 잘못 들어서면 그 꼴이 된다는 걸 진작 알았어야지.
면회를 다녀온 아버지가 맥이 빠져 중얼거린 말이었다. 경찰에서는 형이 이북에서 활동한 경력을 소상히 알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감옥살이한 대목은 쏙 빠져있더라는 것이었다. 형이 감옥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리원에서 살다가 월남한 어느 사람의 신고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경찰 쪽에서 보면 형은 영락없이 남쪽으로 숨어 들어온 이북의 빨갱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 야속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머니는 손바닥을 비비며 애가 탔고, 낸들 아나, 사리원이 워낙 커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았으니 상섭이 놈에게 당한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 사람들 대부분이 무슨 수를 써서든 38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왔을 테니 상섭이 놈이 그 꼴 당하기야 쉬운 일이지. 아버지는 줄담배만 피웠다. 형이 이북에서 감옥살이한 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죄가 판가름이 날 것이었다. 그러나 38선은 막혀 있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은 경찰에서 인정하지 않는 가족밖에 없었다. 결국 형은 1년 징역을 선고받았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아무래도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시를 잘못하고 태어난 모양이다. 어머니가 울먹였고 아버지는 카악 가래만 돋우어 올리고 있었다. 형이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아버지는 장사에만 파묻혀 있을 뿐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기 혼자만이라도 면회를 다니게 허용하는 것만으로도 고마운지 그런 아버지를 전혀 탓하지 않았다. 감옥살이를 끝내고 나온 형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형은 방에만 틀어박혀 살았고 어쩌다 밖에 나오면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기가 일쑤였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을 때 6.25 전쟁이 터졌다. 그러자 피난을 제일 먼저 서두른 것은 형이었다. 라디오에서 안심하라는데 좀 있어 보자. 우리 쪽도 허수아비는 아니잖나 말이야. 빌어먹을 장사가 털을 잡을 만하니까 왜 이 난리들이야. 아버지가 화를 냈다. 그러나 어물거리는 사이에 인민군은 서울로 밀어닥쳤고 한강다리가 끊겼다는 소문이 퍼졌다. 우리 가족은 뚝섬으로 나갔다. 그러나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 해도 배를 얻어 탈 길이 없었다. 배 없는 강변에 피난민들만 들끓었다. 돌아가자. 아버지가 말했다. 안 돼요. 형이 단호하게 반대했다. 안 된다니? 건너가겠어요. 무슨 수로? 헤엄을 쳐야죠. 맞아 죽는다. 자신 있어요. 정말이냐? 자신 있어요. 알았다. 혼자 떠나거라. 아버지가 형에게 돈을 나눠주었다. 형의 생애 중에서 이때의 결정이 유일하게 현명하고 올바른 것이었다. 만약 서울에 남아있었더라면 북한군에 끌려갔거나 월남민이라는 이유로 어떤 공경을 치렀을지 모른다. 이후 형이 돌아올 때까지 4개월 동안 나는 거의 매일 밤 형이 시퍼런 강물에 빠져 죽는 꿈을 꾸어야 했다. 그러나 그 꿈 이야기를 작은 누나한테도 할 수가 없었다. 충청도 어느 마음씨 좋은 집에서 저를 살려줬지요. 전쟁의 와중에서 어떻게 살아 돌아왔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식구들의 궁금증 앞에 형이 한 말은 이 한마디뿐이었다. 몇십 년 만에 추이라고 했다. 곧이어 터진 일사후퇴로 서울은 다시 텅 빈 도시가 되었고 칼바람과 눈보라 속에서 피난의 행렬은 남쪽으로 이어졌다. 우리 식구들도 그 피난의 대열에 끼어 있었다. 그러나 형은 빠지고 없었다. 젊은이란 젊은이는 모두 쓸어가다시피 한
제2 국민병이 된 것이었다. 우리는 논산까지 내려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다시 진격해 올라가는 국군의 뒤를 따라 서울로 올라왔다. 집으로 들어서던 우리 식구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형이 먼저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형은 어떤 낯선 여자와 함께였다. 2번씩이나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입니다. 형은 아버지 어머니 앞에 그 여자 소개를 대뜸 이렇게 했다. 우리의 의혹이 당장 고마움으로 바뀐 것이었다. 지금 한창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에 형편은 말이 아니었어요. 날은 춥죠. 급식은 제대로 안 되지요. 사람 수는 갈수록 늘어나죠. 결국 질서가 깨지면서 도망자가 생기고 배가 고프니까 약탈을 하게 되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참 기가 막힌 일이었어요. 그대로 따라갔다간 제 꼴도 빤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도망쳐 염치불구하고 이 사람 집을 또 찾아간 겁니다. 참 천벌을 10번 받아 마땅한 놈들이다. 적군을 쳐부순다고 남의 집 자식들 끌어가서는 그 사람들 먹이고 입힐 돈을 윗대가리 몇몇 놈이 부정을 해서 처먹고 젊은 사람들을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다니. 죽일 놈들. 그래가지고 어지간히 전쟁에 이기겠다. 이놈의 나라는 썩을 대로 다 썩었어. 아버지는 처음 보는 여자 앞인데도 상소리를 서슴지 않았다. 그게 바로 제2 국민병 사건이었다.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강을 헤엄쳐 건너겠다고 했을 때처럼 형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한참 동안이나 형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앉아 있었다. 그래, 목숨을 2번씩이나 지켜줬으니 연분은 천생연분인 모양인데.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 시간이 지루할 정도로 길게 느껴졌다. 아직 난리도 안 끝났으니 어떻게 난리가 끝나면. 그건 안 돼요. 형이 느닷없이 소리쳤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자가 흠칫 놀라며 뒤로 조금 물러나 앉았다. 아버지가 이빨을 갈아붙이는 뿌두둑 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방 안에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상서봐, 결혼이란 일생에 한 번뿐인 큰일인데 이 난리통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어머니, 우린 아무 상관없어요. 냉수 떠놓고 하는 결혼식이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형은 무엇이 그리 급한지 번번이 말 허리를 자르고 들었다. 혼약만 해두고 시골에 내려가 있다가 난리가 끝나면 해도 될 일 아니냐. 글쎄 어머니, 그럴 형편이 못 된다니까요. 형이 또 목소리를 높였고 그제야 어머니 얼굴이 무언가를 깨달은 것 같은 표정이 되었다. 그래, 알았다. 식을 올리자. 놀랍게도 어머니가 한 말이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아버지와 의논 한마디 없이 어머니 혼자 결정 내린 것은 그것이 최초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방바닥만 내려다본 채 담배만 빨고 있었다. 다음 날 정말로 하얀 볼을 씌운 밥상 위에 냉수 한 사발을 찰랑찰랑하게 떠다 놓고 결혼식을 올렸다. 꼭 장난을 하는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슬픈 것 같기도 했고 어쩌면 엄숙한 것 같기도 했던 그 결혼식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철이 들어서야 알았지만 그때 형수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것이다. 전쟁은 계속 중이었고 형 앞으로 징집 영장이 나왔다. 일단 처가로 피해라. 아버지가 망설임 없이 한 말이었다. 글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피하라니까 개죽음 당한다. 피하고 싶지 않아요.
글쎄, 이번 한 번만이라도 애비 말 좀 들어.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나 형은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결혼 생활 4개월 만에 형은 전쟁터로 다시 떠났다. 이 집 저 집에 전사 통지서가 예고 없이 날아드는 불안 속에서 형수는 혼자 애를 낳았다. 딸이었다. 그리고 또 한 해가 바뀐 여름에 전쟁은 끝났다. 그러나 형은 돌아올 줄을 몰랐다. 남과 북의 포로 교환이 끝난 후에도 형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의 입에서도 형의 생사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전쟁이 끝나면서부터 아버지의 장사는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다. 미 군용 더블백에 마구 쑤셔 넣어 가지고 온 돈을 간추려 100장씩 다발로 묶는 일을 거의 매일 밤 자정까지 해야 할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는 전혀 즐거워 보이지 않았다. 그 일을 돕고 있는 형수도 마찬가지였다. 조카딸 이니는 커갈수록 형의 모습을 닮아갔다. 아버지는 그런 손녀딸의 얼굴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인기척이 나면 흠칫 놀라고는 했다. 형수가 아버지의 가게 일을 돕기 시작한 것은 이니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였다. 아버지가 원해서 그리 된 일인지 형수가 원해서 그리 된 일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일이 시작되고부터 우리는 형수의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말없이 온순하고 나약해 보이기만 해서 거친 장사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형수가 의외로 그 일을 빈틈없이 해나갔던 것이었다. 사람이란 을의 그 깊은 속을 알기 어렵다고는 하지만 나는 형수의 그런 새로운 모습이 미처 개발되지 않았던 숨겨진 능력이라고 보지 않았다. 그건 생존을 위한 노력. 그러니까 어쩌면 딸 하나를 데리고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될지도 모를 위기감에서 스스로를 구출하고자 하는 본능이 형수를 그렇게 강하고 질기게 만들고 있는 것이라 싶었다. 아버지는 그런 형수를 무척이나 대견해했지만 내 눈에는 그런 형수가 한없이 슬픈 그림자로만 보였다. 형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한 마음을 썼던 것은 형 때문이 아니라 한 여자가 지닌 그 가엾은 슬픈 몸부림이 끝없이 내 가슴을 적셨기 때문이다. 어차피 모든 죽음이란 그런 것이지만 아버지의 죽음도 갑작스럽고 허망하게 왔다. 아버지는 분명 내 손을 잡았으면서도 희미한 바람결처럼 형의 이름을 부르고는 눈을 감았다. 그 희미한 음성은 형이 내 가슴 속에 만들어 놓은 추억의 산골짜기들을 굽이쳐 돌며 멀리 메아리쳐 가고 있었다. 아버지가 항시 몸에 지니고 다녔던 손때 묻은 가죽 지갑 속에서는 몇 푼의 돈과 사진 한 장이 남았다. 그건 누렇게 변색이 된 사각모를 쓴 형의 모습이었다. 그 사진은 형수에게 넘겨졌고 사진을 두 손바닥으로 감싸 받쳐 들여다보던 형수는 마침내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며 흙 울음을 터뜨렸다. 형 때문에 형수가 식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아버지를 뒤따르기라도 하듯 어머니도 다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그때 비로소 형수가 가게 일을 익힌 것이 얼마나 현명한 행동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달았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채로 그 현명한 결정은 분명 아버지가 내린 것일 거라고 나는 믿었다.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으로 형수와는 떨어져 살게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남긴 적잖은 재산을 한 푼도 받기를 원하지 않았고 형수는 절반을 나에게 넘겨주려고 애를 태웠다. 나는 결국 그 돈을 받아 지금의 건축회사를 차리는 미천으로 삼았다.
형수는 내 도움이 전혀 필요 없게 야무지게 포목점을 운영해가며 딸 자식 이니를 키워나갔다. 나는 이니가 놓고 간 하얀 사각 봉투를 집어들었다. 박상섭 씨 장녀 인희양. 청첩장의 빳빳하고 흰 종이 위에서 형은 선명한 세자의 검은 글씨로 생생하게 살아있었다. 상섭아. 그때 내 가슴속에 들어앉은 추억의 산골짜기들을 굽이쳐 돌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네, 아버지. 아슴아슴한 저쪽 산 골짜기 끝에서 형의 목소리가 메아리쳐 오고 있었다. 두 메아리가 어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가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남겨진 남자라는 쓸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다.